네, 이것이 진단 평가 방법에서 이제 뉴런, 신경세포, 이제 세포 다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호르몬들이 이제 전달 물질들이 일어나가 진행이 되는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연결, 뉴런의 연결, 장애아동 진단 평가의 주요 특성, 그리고 타당화된 진단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자, 뉴런 세포라 그랬어요. 이 감각기관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체 한 군데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꽃처럼 생겼어요. 근데 요 신경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각기관이란 말이죠. 이 감각기관은 뭐예요?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평 내보내고 이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경계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 반응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요 신경계이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반응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마디마디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감정의 단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세포 변인들이 이렇게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핵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가지돌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상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것도 쭉 다 하나가 끊긴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으로 가는 이제 자극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 뉴런들의 신경계를 보면 가장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론은 구조, 그 다음에 기능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요 핵 같은 데에서 어떤 이제 자극이 오면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인 자극을 어떻게 해요? 요 안에서 또르륵 하고 해서 신경을 어떻게 해요? 전달이라는 말을 쓰게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보면 신경 전달 물질 해서 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호르몬들, 또 다른 이제 우리 이 전극,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신체 내에서 흘러가는 뭐 이제 수분 다요 물질들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잖아요. 그 수분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움직이면서 피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또 새로운 다른 물질들을 같이 옮겨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화된 구조이다라고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신경다발의 이렇게 분화된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작은 가지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돼요? 무언가 돌출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 신경다발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리적인 어떤 생리적 유전 발표되는,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유전자가 아니라 타고나는 유전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신경대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성격이라든가 뭐 또 이런 음색들,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 친구인 줄 알고 어머 잘 지냈니 했는데 그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요 다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목소리도 좀 비슷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닮았다든가. 그래서 이 뉴런 구조는 결국에는 요 가지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체가 있어요. 요 세포체가 있고, 이 세포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핵과 요 세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세포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화기관 내,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기관이 함께 하면서 이 물질 대사가, 얘네들이 요 안에서 또르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물질 대사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좁아졌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축색돌기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여기 뭐 안에 이렇게 이제 뭐가 이제 뭐 있다고 생각해요. 돌 같은 게 여기 딱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 이 신경세포체라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체가 물질을 운반하는 걸 본다면 이 가지돌기는 뭘 할 것 같아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 짧은 돌기들 있잖아요.
이 짧은 돌기들이 다른 뉴런과 세포들로 뭘 받아들여요? 나 여기 지금 지나갈 거야. 길 비켜줘. 하는 이런 전달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초신경들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여기 소근육들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들이 이 짧은 어떤 이 가지돌기들이 여기 쭉 뻗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뇌가 나 일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 말초신경 운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듯 어찌 보면 이 세포들은 서로 자기들의 정보망들이 있어요. 뭘로 인해서? 네, 순환하고 있는 활발한 물질 대사로 인해서. 이 세포체가 바로 말하는 이게 축색 요 말단들 얘네들 다 있잖아요. 요 틈새마다 얘네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뉴런의 도주를 보면 요 작은 관계로 또 넘어갈 수도 있죠. 얘네들 보면 이 나뭇가지처럼 쭉 예쁘잖아요. 이 쭉 예쁘게 퍼져나온 요 기관이 이제 짧은 돌기, 얘네들 짧아요. 이렇게 짧아가지고 계속 쭉 해서 다른 뉴런들과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되는 거는 하나 뭐 축색돌기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소세지처럼 좀 연결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단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끈 말단에. 그래서 요 말단에 요 마리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네시스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네시스가 같이 가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세포의 세포막들이 이제 축색돌기로 돌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전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축색돌기는 이 소세지처럼 여러 겹겹이 또 쌓여 있어요. 여러 겹겹이 또 쌓여 있어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아진 것들 그리고 이제 딱 튀어나온 요 속 안에 요 핵이 또 있죠. 요 연결 쪽 있죠. 요거를 보호할 수 있는 요 마리집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러한 슈반 세포들은 그러니까 이 세포막이 요 세포막들이 서로 같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심성, 요 심성, 요 구심성을 쭉 따라서 나름대로 원심성이라 그러죠. 원심성 뉴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합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합 뉴런이라고 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구심성 원심성 뉴런에서 연합 뉴런으로 가면 쭉 마리집 신경을 쭉 지나가서 뭐는 랑비의 결절이라 그러죠. 이런 걸 랑비의 결절. 그래서 이 결절을 따라서 이 축색돌기를 쭉 따라가요. 그래서 이 축색돌기 뉴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구심성 뉴런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감각기관과 연결이 되는 건 결국엔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대사성하고 연결이 돼서 나름대로 내장기관하고 얘네들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체는 한 군데도 잘라진 것은 이렇게 단절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 구분을 진단할 때 얘네 가지돌기가 우리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더 있어도 11개가 있어도 이건 장애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잉으로. 근데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만 있어도 뭔가 결핍의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듯 이 왕비의 결정이라든가 또 수반세포의 어떤 핵, 그 마리집, 축삭 이런 것 부분들이 다 같이 합해서 우리는 연합 뉴런으로 어디로 가느냐? 뇌와 척수 쪽으로 연결이 진행이 돼요. 뇌와 척수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과정들은 뭐예요? 감각 뉴런과 서로 또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그 연관성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 띡 하고 소리 나면 고개가 돌아가야 되고 또르륵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놀자고 손유의를 하면 움직여야 되는 운동 뉴런. 네. 감각 뉴런에서 운동 뉴런, 운동신경다발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게 일어나요?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의 구조는 결국엔 지금 이거 단편으로 그림을 보는 거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몸 안에 들어있어요? 내 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구조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준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우리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감각에서 운동까지 넘어가는구나.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냥 겉모습으로 예쁘게 이렇게 잘 갑옷처럼 포장이 되고 보호가 되고 있지만 이 표피, 피부 안에는 이 수많은 신경다발로 인해서 계속 축색돌기,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물질 대사는 감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래도 더 진행할게요. 자, 축색돌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감각 누런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감각은 흥분, 불쾌, 그래서 쭉 돌아요. 흥분하면 점점점 그 순간 내가 명상, 호흡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 흥분은 전 몸을 다 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이봐요. 반응을 한단 말이죠. 막 흥분이 계속되면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막 과잉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연합뉴런 모든 게 다 맞추어져서 연합뉴런으로 진행이 되고 이 연합뉴런은 감각으로 전달되며 운동기능까지 간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아니죠.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우리 아동들이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운동기능이 안 되고 감각기능이 감정기능이 잘 못 돌아오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공부해도 우리 몸 안에서 반응한 거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왜? 뇌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울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이 거울신경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뇌의 신경세포 안에는 우리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타인을 비교해서 반사를 할 수 있는 이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울신경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니면서 거울처럼 내 몸을 쭉 바라봐준다, 비추어준다라고 해서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과 감정까지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 거울신경은 모든 걸 다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뇌로 보는 데 있어서 이 건강하게 거울신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신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러면 신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그냥 잘래. 뿅. 그래도 정신이 신체를 지배할 때는 일어나기 싫어. 아니야. 지금 할 수 있어. 반전을 탁 일으키면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럼 또 그 순간부터 그날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신이 신체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미국 캘리포니아대 마르코 야코브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다양한 표정을 지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기능성 자기공명 장치로 이제 뇌를 촬영한 거예요. 근데 이때 쓰레기 냄새를 맡고 역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을 보여줬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관찰만 해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쓴 표정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같이 하고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게 뭐 어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주입식 교육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 공부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관찰만 하여도 감정적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표정, 자기공명 장치로 뇌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뇌에서 다 타인의 마음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계속 아이한테 떠먹여 줬을 때, 아가는 엄마가 어떻게, 우리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기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입만 새처럼 모이달라고 하고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고 따라 벌려요. 그러니까 모방된 학습이잖아요. 엄마가 해봐 하면 거기 밥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부상당한 선수들을 보면 경기 장면을 보면서 이제 훈련 기능을 쌓죠. 왜냐면
내가 다리가 아픈데 이게 다리가 어떤 장애로 치닫은 건 아니니까 낫는 동안에 그 화면을 보면서 뭔가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명 장치라는 건 그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기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울신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하고 무언가를 암기하고 극복해내고 장애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면은요, 물질대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색졸기에서 어떤 이제 그 마리집 같이 구심점을 지나는 이제 운동기능, 감각기능이 운동기능까지 갈 수 있게끔 쭉 순환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이 순환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05년에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박사가 연구한 거죠. 연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자폐증 내담자를 이제 거울신경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 자폐증의 내담자의 거울신경은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요 박사가 활동할 때마다 이 거울신경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거울신경이 움직이는데 움직이긴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거울신경은 내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인의 마음은 이걸 원하는구나 하는 직관이라는 걸 탄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거울신경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자폐아동은 뭐예요? 저 거울신경은 움직이고 있는데 타인에게 반응은 딱 차단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누군가와 소통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단절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스스로, 왜냐면 호르몬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내 스스로가 호르몬은 움직이지만 여기까지 하고 단절하는 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라는 건 결국엔 무엇이다? 자폐증이다 라고 해서 요 자폐장애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걸로? 자기공명장치로. 그래서 이 자기공명장치로 해서 뇌를 살펴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미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이런 장애 진단군들을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 과정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아동 진단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진단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인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유의해서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하는지, 실시를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평가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아동보다는 누가 더 많이 관찰했다고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소통이 될까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자세와 또 그 부모님이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약에 내 아이는 장애 진단 받지 않겠어요 하면 거기까지예요. 안 돼요. 그 아이 이상한데 왜 안 받아요? 부모를 마치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름도 부여해주고 또 어떤 장애인가 하고 특별하게 이제 분류하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특정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적법화시키는 거, 혹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아이 아픈데요, 뭔가 행동적으로 이상한데요, 자폐에서 검사 받아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가 자폐인 것처럼, 마치 이 아이가 지적장애인 것처럼 어떤 이제 낙인을 해주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의료 진단을 받고 딱 이런 진단 그 장애를 진단 받습니다 하고 땅땅땅땅 할 때까지는 그 꾸준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진단명을 받게 되면 지적장애, 그럼 지적장애는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인지교육 쪽으로 많이 다가갈 것이고, 자폐장애, 소통장애이니까 사회성을 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접근으로 미미하나마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폐장애, 어떤 장애인 거예요? 소통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장애를 이미 갖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주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게끔 관련 재활 서비스 이런 제공들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점. 이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이 장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 효과를 인식하고 이 기대 효과를 통해서 이 사례 개념화,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게 무엇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애아동의 이제 진단 기법, 이제 뭐 신체, 정서, 문화 등을 고려해서 이제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와 타등도가 반드시 고려돼야 돼요.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 과제가 이루어진 뭐 학습 진단, 자기율 지능 검사, 뭐 등등등, 뭐 정서 검사, 행동 척도 다 이런 것들을 쓰는데 반드시 이렇게 규준 비교들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된다. 다중기법 접근을 위해서 이제 장애 아동들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 S 그리고 이제 유기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제 유기체라는 건 타고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서 이제 유전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부분이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왜 이럴까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유전적인 거니까 그 윗대로도 같이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에서 안 나타나고 한 대 걸러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유전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행동, 그러니까 리펀딩 한다,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관찰된 행동,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우리 뉴런의 발달 단계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조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컨티전시가 가고, 그러니까 스케줄이나 과제를 수반하는 것들, 어떻게 과제를 잘 진행을 하는가, 이런 과정도 살펴보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이 환경과 유기체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SORCK 해가지고 이 다중적 기법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애아동 진단에서는 윤리와 권리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윤리와 권리는 어떻게 해요? 평가 방법 등 시간,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일관적인 그리고 안정된 행동을 예측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 고려사항 꼭 준수해주고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자, 내가 분류해서 낙인하지 말고 비밀 보장 꼭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적 측면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자, 그림 진단 법에서 이제 우리 눈, 코, 입, 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눈, 코, 입, 귀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감이라 그랬어요. 오감. 피부 하나 더 있어요. 피부 이제 감각 느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오감인데 이 맥코버는요. 그러니까 인물화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인물화 검사에서 이 눈, 코, 입, 귀 여기서는 이제 9살까지는 설문지를 못 한다 그랬어요. 긴 문장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화 검사를 해서 지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성이 투사된 인물화다. 근데 이 개성이 투사된 걸로 해서 어떤 이제 뭐 지능에 대한 장애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함을 보는 거예요. 스페셜리한 어떤 성격적인 것들을. 그래서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이 거기에 나타나더라라고 보고요. 어린이들의 미술 표현은 이제 심신, 어떤 동영상, 자기 마음을 같이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설문지할 때 이 사람은 몇 살 하면 보통 자기 나이를 많이 하는데 자기 나이를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하면 미부나 이제 노화, 우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화에서는 이제 셀프 이미지에 직접 투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흉상. 그러니까 두 조카, 몇 살 되면 두 조카가 나온다 그랬어요? 띵띵띵띵, 또롱또롱또롱또롱. 이게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조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다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팔이 먼저 나온다면 그만큼 이제 내가 일어서고자 하는 욕구보다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생각만 많이 자라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성격. 상처 때문에 아픈 머리는요, 이렇게 자극에 예민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딪힘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두통이 온다거나 아동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머리를 크게 남긴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질상 어떤 큰 이상이 있어서 표시하는 경우가 아이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훈의 그림 검사에서 이제 김재훈 씨가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 목에다 이렇게 보라색을 목을 색칠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피부색인데 목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했다면 특별하죠. 거기에만 다른 색을 주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목이 좀,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이비인후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미리 예방해서 불편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동이 어떤 이제 그 질병을 이제 구원했다 이런 예설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분이 이제 아동화를 연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아동의 태행의 의미도 있어요. 또 눈, 코, 입, 눈은 이제 방어적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윤곽 없이 까맣게 그리는 거, 허공만 그리는 건 이제 조심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창의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귀가 이제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위치가 이제 뭐 귀 눈 옆에 그려야 되는데 뭐 머리에다 갖다 그린다거나 요게 갖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상스럽게 그리는 것들은 병리적 현상으로 살펴봐야 돼요. 코, 내가 서야 할 자리, 방사적인 관계이다. 그러니까 눈보다는 덜 중요한데 귀보다는 더 중요해요. 왜? 귀는 그냥 찌그러진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얘기하지만 코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나의 상징, 내가 지금 서야 되느냐, 엄써져야 되느냐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입은 먹고 마시고 맛을 보는 어떤 갈등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2교시 진단평가 방법 수업 마치는데요. 3교시는 조금 짧게 할게요. 네, 1교시 진단평가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시는데요. 여기서 선별의 구체적 개념, 또 사정의 이해, 그 다음에 진단평가의 절차, 방법, 유의점, 그리고 검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진단평가의 선별의 구체적 개념이라는 것은 일단은 진단,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나를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선별과 진단평가에서 먼저 선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아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5, 6, 7, 8 성장의 단계 어떤 목적을 두고 일정한 조건을 이제 갖추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 기준에서도 이렇게 이제 장애 선별이라든가 일반적인 비장애 아동의 이제 활동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별이라는 건 꼭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이제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꼭 무언가를 많은 집단을 또래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비슷한 집단 안에서 더 잘하던가 아니면 너무 못해서 이들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집단들을 선별하는 거죠. 근데 미술 재활 현장 실습에서의 선별 단계는 이제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이 어디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이 선별을 받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성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가는 거죠. 이 성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가는 데 있어서 뭐 5개월이 되면 인간 어떻게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 마주침 이제 100일이 지나야지 눈 마주침을 하고 4개월이 되면 뒤집기를 하고 5개월이 되면 목을 가눌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발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왜 발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자폐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전반적인 성장에서 그러니까 지연을 보이는 관계가 발달 단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하고 가면은 또 이제 자폐적인 장애니까 그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건 이제 장애군을 어떻게 돼야 돼요? 선별하는 거죠. 장애군을
분류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요 단시간에 검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되면 유아동들은 어떻게 돼요? 유아동은 긴 시간에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이 집중력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작은 시간 안에 건별하게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건 뭐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에서는 읽기, 쓰기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 행동 수정을 통해서 이 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거나 또 이제 읽기, 난독증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읽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어떤 지도와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회성 활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심리라는 건 언제 발달돼요? 사회심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는 게 보통 100일 이전에 3개월. 그러니까 2달까지는 보통 2, 3개월까지는 자폐식이라 그래서 오로지 먹고 자고 눈 감고 자고 눈 감고 자고 또 먹고. 그래서 먹고 자고 하나 더 배설 이렇게 가는데 이 단계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아가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옹알이를 하고 깍꿍을 하고 요 가장 기초적인 요 단계에 눈 마주침이라는 건 이제 소통 좀 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 사회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심리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3개월이면 아가들이 눈 마주침을 하니까 주위를 살펴봐요, 안 살펴봐요?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나를 봐주고 있는 사람 어디 갔어? 없어지면 이렇게 이제 우유를 주고 움직이면 아가들은 어떻게 해요? 똥똥똥똥똥똥똥똥 하고 따라가잖아요. 이 따라가면 안 되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관심도 없고 밥을 먹여주든지 관심도 없고 도통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건 순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발달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흑백 모빌 달아주기. 그래요. 흑백 모빌 달아주기인데요. 이런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별이에요. 그러니까 진단평가에서 먼저 우리 아이가 관심 대상이야 라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돼도 눈 마주침을 안 하고 4개월이 돼도 이렇게 목을 돌리질 않고 목을 가누질 않는다면 분명한 관심 대상이에요. 근데 미처 발견하지 않으려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장애군은 빨리 발견할수록 장애 교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적격적 판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에 대한 적격적 판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에서 이 아동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불편해서 이제 아동이 이제 마음이 눈 마주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동에게 언어 치료를 진행하려고 해요. 충분히 가능한가요? 물론 언어 치료는 기본이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불편으로 해서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내담자 아가의 마음에 양육자가 잘 못 맞추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지금 양육자는 내 아이의 마음에 지금 요 3개월의 아동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할 일은 뭐예요? 자, 마른 자리, 진 자리, 아이가 말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리고 배가 고프기 전에 잘 충족하게 맘마를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자극 촉진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돌봄이란 말이죠. 이 돌봄의 단계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적격적 판정이라는 거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잘 아이들이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3개월부터 눈 마주침한다고 까꿍 까르륵 하면서 아이를 달래다 보면
아이가 잘 웃을까요? 잘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웃을 수도 있는데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뭔가 자극을 보내는데 아기가 반응을 안 한다. 그리고 12개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 12개월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 이렇게 달래고 안아주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기를 케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달래주면 아이가 울음도 그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적격적 판정에서 무언가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 판정, 비협조성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이제 누군가가 잘 이게 3세, 4세, 5세가 되어도 그러니까 혼자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반응 속에서 아 반가워 싫어 라고 어떤 찡그리 다양한 표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특수교육을 받을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제 적격증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학령기 이전 장애아동 선별 방법으로는 일단은 의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지능 검사를 한다던가 또 나름대로 뇌파 검사, 뇌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또 표준화 선별 검사 도구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설문지인데 아가들은 설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뭐 위스크 3라든가 위스크 4 요즘은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관찰. 양육자가 내 아이를 얼마만큼 잘 꼼꼼하게 섬세하게 관찰하느냐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잘 선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서로 인해서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가? 또 다른 아니면 이제 소아과 청소년과 이제 뭐 뇌병변 뭐 다양한 또 뭐 지적 장애 뭐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미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면담을 통해서 아가들을 선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자, 학령기 이후 장애아동 선별 방법도 있어요. 일단 표준화 선별 검사에서는 다양하게 뭐 이제 놀이도구라든가 위스크3 또 이제 뭐 학습장애 검사, 뭐 투사 검사, 또 뭐 CT 검사, 뭐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준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는 검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반복 검사를 좀 하게 돼요. 반복 검사를 통해서 이건 뭘로 가야 돼요? 발달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발달 과정의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반복적인 검사.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서 그냥 뚝 하고 진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3년도 지켜볼 수도 있죠, 이때. 그래서 이 관찰과 반복 실행이 어찌 보면 이 아이에게 적합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성 검사라는 거는 이 발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발달의 정도를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발달의 정도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관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성 검사 그리고 준거 참조형 검사는 그러니까 5개월이면 목을 가눠야 되고 나름대로 그 발달 단계의 규준이 있잖아요. 이 규준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역시 관찰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은 난독증이다. 뭐 이제 나름 학습장애다. 또 이제 결정장애다. 뭔가 이제 집중력 장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체크리스트 척도는 뭐 말 그대로 부모님 관찰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고요. 이제 특정 시기. 그러니까 4개월, 그 다음에 9개월, 18개월, 30개월, 또 만 5세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러한 특정 시기는 발달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발달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특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에서 그리고 5세까지 훅 뛰어넘는 이유는 4개월, 9개월, 18개월이면은 이게 이때가 딱 이렇게 만 2세, 만 3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 1세, 만 3세, 40개, 30개월까지 해서 그리고 5년. 그러니까 요때 제일 많이 어떤 신경다발의 성장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균형 속에서 불일치 어떤 이제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애아동 선별을 위한 검사 도구로서는 이제 간편과제와 절차를 포함하고요. 또 장애 위험 아동을 변별하는 행동만을 표본으로도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달 과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과제가 뭐 수학 공식을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시를 하면 그 지시어를 잘 수용하는가. 또 나름대로 음식은 고루고루 잘 편식 없이 잘 먹는가. 뭐 등등등. 그 언어는 자기 수준에 맞게 두 단어, 몇 단어의 조합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도, 타당도, 민감도,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성과 현실, 용이성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게 현실과 잘 적합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봐야 되죠. 그래서 진단평가의 일반적 개념은요. 일단은 개인이나 집단 대상에서 장애아동의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대나 어떤 이제 이로움, 상언, 사건 이런 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목적도 있다. 통합적, 의도적 활동이다. 무엇이? 진단평가는. 그래서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개념으로서는 사회적인 생태, 지금처럼 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잘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이제 사회적인 형태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원인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원인의 어떤 질환이라는 건 근원적 치료를 다뤄야 하는 거잖아요. 근원적 치료는 그러니까 잠재력, 소아의 잠재력일 수도 있고요. 또 2차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폐장애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음식 편식 편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편견이 있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안 보고 싶은 건 절대로 안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 안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내담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가는 게 선별 검사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선별 검사에서 개인의 기능, 특성, 얘가 하는 어떤 특정인 부분들이 반드시 노트링이 돼야 되고 그 노트링 된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숫자화가 나와야 돼요. 숫자화는 뭘로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검사 있다고 했어요. 혈액 검사 할 수 있죠. 이 아이 혈액 검사 속에서 어떤 에너지 식도, 혈중의 농도 이 정도가 되었어라고도 얘기를 하면 또 신체 검사처럼 신체 검사에서는 뭐를 해요? 달리기, 오래 달리기, 또 던지기, 시력 검사 등등. 달리기 하면서 지구력, 심폐력 다 심폐소생술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던지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순간의 압력을 쓸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적격한지 그 적합성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원인은 발달 장애, 이 장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이제 이게 나름대로 학업 수행이라든가 의사소통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동이 갖고 있는 이제 잠재력을 2차적인 합병증 없이, 2차적 합병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좌절감을 많이 느끼면 그리고 분노 감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들은 막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고
그리고 이제 교정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수교육 적격성 여부 판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아동 장애 및 발달 지체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원인에서 결국에는 주관적 체계적 사정의 기능성 감소를 해야 된다. 주관적 체계적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름대로 나름 그 안에 있는 아동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재활할 수 있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여가자. 이 삶의 질을 높여가자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시각, 청각, 사회, 그리고 정서적 일반적인 이 모든 영역이 다 평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 안에, 설문지 안에, 어떤 도구 안에, 그리고 표정 안에, 언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평가 도구나 이제 발달 범주 이제 바라보면은요, 장애아동의 일단 진단평가는 이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발달 범주에 속하는 게 순간의 힘을 누를 수 있는 이런 압력이 있는가, 아니면 지속성이 있어서 책을 끝까지 잘 읽는가, 뭐 등등. 그래서 장애아동의 규준 집단 아동의 능력과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비교해야 되고요. 또 생태학적 진단평가 그리고 역동적 진단평가 이런 거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일한 집단일더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지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소근육 논리가 잘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누구는 이 소근육이 잘 안 되니까 언어는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행동력이 받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식을 잡을까요? 진단평가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아니면 소근육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설문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물락조물락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갈까요? 이렇게 진단평가의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나만의 자각이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아무튼 같은 장애일 때라도 그러니까 서로 수행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술하고 그리고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언제라고요? 진단평가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막 변형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 자료치를 가지고 아동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다. 진단평가 기본적 유의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그랬어요. 일단 정보 수집이라고 얘기했죠. 정보 수집이고 인지적, 아동의 연령, 문화적 특징들을 여기 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반영한 도구 사용과 전문가의 참여는 많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보통 평가 방법으로는 설문지에서 통계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우처 학습을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뭐뭐뭐뭐뭐뭐 하세요라고 하고 내려오는 설문지 내지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하시고 교수 학습적 개입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사정의 일반적 개념은 어때요? 계량적이고 비계량적인 두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 수준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일단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우선이고요. 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말하는 건 이건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 1회기다, 2회기다, 3회기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0개월, 1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일정 기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 목표, 일정 기간을 수행했을 때 내 내담자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변해 있나 반드시 확인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평가라는 건, 그러니까 이 지어진 건물, 어떤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건물의 디자인을 했는데 이 설계도를 보면서 딱딱딱 맞게 제대로 지어졌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평가라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에 의한 양적 기술의 신뢰성 여부 알아보기 위한 질적 특성 파악을 하는 것이다. 질적 특성 파악이라는 건 이 아동에게
얼마만큼의 능력들이 소유가 되어 있나, 결핍이 소유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장애의 1차적인 확인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잠재적 문제 영역을 잘 감시해야 돼요. 이 잠재적 문제 영역은 뭐 함수나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아니라 밥을 잘 먹는가.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따도도독 해서 이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청각이 잘 움직이는가. 또 또로록 하고 하면 눈을 잘 마주치는가. 네. 그리고 잼잼잼잼 까꿍하면 반응에 잘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반응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극에서는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대변, 그러니까 소변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처리를 하는가. 이 친구들이 5살이 되었을 때 5살이 되면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변 처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되면 이런 신변 처리도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 본인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고 또 부가적 평가가 필요한 사람이나 미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선별하는 거죠. 이 선별을 하고 이제 우리 교수 학습 프로그램 전략의 결정과 그리고 평가로 인해서 아동의 교육 수준 또 이제 나름대로 특수교육의 적격성에 어느 정도까지 선을 맞추어야 되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죠. 진단평가의 목적과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애 유무 있냐 없냐를 먼저 정하고 그럼 장애 유형은 어떤 건데 지적이야? 아니면 자폐야? 오토즘이야? 또 신체적 장애야? 정서장애야?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인지 정도는 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서 효과 있게 알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또 단원 평가를 하게 하는데 그 단원 평가는 그림으로 선택을 할 건지 글로 받아쓰기를 할 것인지 다양한 장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정 목적은요. 오토맨이 제시한 진단평가의 주요 목적은 이랬어요. 선별과 확인이다. 그리고 지금 잘 선별이 되었는지 적격성 진단이고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지도 배치 계획이고 이제 장애인 교육법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1997년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장애 진단 평가에 적용해야 할 주요 원리는 평가 전에 뭘 해야 돼요? 부모의 승낙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벌써 싫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그러니까 통합반에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통합교실에 오기 위해서 장애선 진단을 안 받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이제 개별학습반을 오려면 장애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원은 반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개별학습반으로 올 때는 이제 그때서야 진단을 해서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한 절차, 그러니까 다양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입고 신체 처리하고 신변 처리하고 뭔가 판단 능력이 있고 인지학습 능력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쭉 거쳐서 차별 없는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진단평가 단계에서 먼저 발굴 단계 있고요. 두 번째 선별 단계, 진단 단계가 있는데 진단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선별 작업에 참여한 분들이 다양한 아동, 한 팀이 되어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아동을 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장애 특성을 탐색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진단평가 방법으로는요, 관찰법이 있고요, 또 기록법이 있어요. 이 관찰법은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양육자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 내담자, 그러니까 아동이 어떤 이제 학습 능력, 위스크 3라든가 위스크 4 이런 걸 할 때는요, 보통 한 1시간 이상을 해요. 1시간 이상을 하는 게 무엇이냐? 관찰.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주면 이 물건을 그러니까 원하는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쭈쭈쭈 움직이면서 이 아동이 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 물건을 따라오는가 이런 수행 능력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제 활동성, 이렇게 조각 맞추기, 퍼즐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판단 능력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가 이런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잘 통찰할 수 있도록 관찰법을 진행하고 행동 기록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늘은 지금 뛰고 있다. 서서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동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특정 행동마다 그 빈도를 하고 왜냐하면 아동에게는 특정 행동이 있어요. 뭐 벽에 가서 뭐 머리를 부딪힌다든가, 하고 음성틱을 낸다든가, 또 뭐 아니면 누군가 자꾸 자신을 이렇게 가해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폐 친구들 보면 이렇게 가해하고 이제 뭔가 불편하면 자꾸 이제 자신을 때리고, 그리고 소리, 상동, 반향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표 기록, 평정식도, 특정 행동의 정도를 이제 자주 기록해서 몇 회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면담법 벌써 말 시켜보면 핑퐁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아동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그 아동의 장점 이야기 속에서 이제 1차적인 문제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임상 그러니까 숙달감이 있을 때는 이 친구가 이 아동이 정서결핍이구나. 양육자와의 문제에서 이제 이제 그 관계성 형성이 뭐 이중사슬구조로 맺어 있구나. 뭐 등등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성 자기공묘 이게 뇌파랍니다. 뇌파. 자, 뇌에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엄마가 하면은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배워가고 이런 것들을 잘 역할도 해야 돼요. 모방이 꼭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방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언어 표현이라든가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자폐증의 주요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체성 감각이 일반인들보다 뭐 0.0005mm가 뭐 벌어져 있다든가 이렇듯. 그리고 이제 중거 검사로서 이제 숙달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진행을 하고 완수를 하는가. 그리고 이 중거에 따라서 이제 절대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규준 검사에서는 점수가 70점이면 우리가 이제 IQ가 70점이면 이제 그러니까 지적 장애 한 2급 정도로 보고 80이면 85에서 80이면 이제 3급으로 보고 85면 경계선으로 보고 90이면 건강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능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적 평가는 이제 그림의 크기, 이제 그림의 어떤 성격,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제 크기와 작기, 순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교시 진단평가의 개념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3교시 그림검사, 그림검사에서는 성격검사를 하고요. 투사적 그림검사, 그리고 뇌파검사. 뇌파검사에서는 어떤 파동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볼게요. 자, 이 진단검사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일부만 적은 거예요. 이제 진단검사, 인물화검사 앞 시간에 설명되었어요. 여기서 당연하게 이제 눈, 코, 입, 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코는 눈보다는 중요하진 않은데 귀보다는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유화에 의한 심리진단, 에즈테라피, 인테라피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아동에게 너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그래서 그 상징 체계를 분석하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화법.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모난 발데크 검사에서 이제 칸을 뭐 9칸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안에 생각나는 순서대로 뭐 그림을 또도도도 그려서 설명을 지어봐 라고 하는데 요 과제를 수행을 못하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거고 뭐 상상화 그리기는 많이 있고요. 나무 그리기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그리기에서 만들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또 하나의 나, 그림자 다양한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나. 학교 생활학 KSD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교실에서
지금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학교의 모습을 그리는데 아동이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렇게 책상만 그리고요. 띵글띵글하게 뭐 뒤통수만 다 그려요. 뒷모습만. 이런 경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거울을 보며 거울 기법, 거울 세포 똑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울을 보면 뒷사람을 보면 뒤통수만 보이겠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뒤통수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피부에서 얼굴, 이목구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뒷모습만 그릴 때는 벌써 학교 생활에 적응이 재미가 없다가 될 수 있어요. 풍경 구성. 자, 풍경 구성은 순서 있지요. 산, 강, 길, 뭐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밭이나 논, 그 다음에 집, 나무, 사람, 세 가지 뭐가 있죠? 꽃, 돌, 동물. 요 순서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다른 책에서 보면서라도 외우고 설사 지금 나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요. 다음 띠리릭 해서 풍경구성법 치면 그냥 블로그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공부하셔서 요거는 요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를 하면 좋겠어요. 숙지. 그러니까 협동화는 어떻게 그려요? 뭐 크레파스를 돌려가면서도 그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같이 그려주는 내가 나무 이렇게 그릴게. 또 여기 2번 사람은 그 다음에 넌 뭐 그릴래? 다른 색으로 나는 이렇게 가지 그릴게. 3번 사람 나는 이파리를 그릴게.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로 영역으로 남겨줘도 되고요. 그리고 난화게임이라는 건 난화. 집나무 사람, 꽃들, 동물 다 그리면서 낙서. 지금 내가 그리는 건 낙서일지도 있겠지만 전혀 배우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을 여기서 적용하는 거야 하고 난화게임법도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고 못난이 그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보는 거는 누가 여기에다가 상징을 그린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건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손끝으로 여기에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피락, 나의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건 요 도화지 안에 내 마음이 감정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던져졌다, 투사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사를 통한 피험자의 성격을 검사 파악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 그림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석이라는 과정을 가져 분석. 이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 지능 검사 또 후기에 이제 많이 연습이 되어져서 그 연습되어진 이제 만들어진 형성된 지능 검사 뭐 등등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 검사의 결국에는 이게 어떤 투사 그림 검사의 배경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인 행동, 성격 검사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상 행동들도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 얼굴이 이만하고 몸집은 요만해지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이 아동의 어떤 생각 주머니는 커요, 작아요? 생각 주머니가 뇌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뇌는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막 세게 그려줬어요. 자, 벌써 화가 막 나는. 자, 뇌는 요 안에 들어 있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줄 막 져가지고 호두같이. 자, 이렇게 크게 그려진 뇌는 결국에는 무언가 이상 증후군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게 분해되는 게 안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분율을 2분율, 분율, 3등신, 4등신을 기본으로 맞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균형감이 떨어지잖아요. 균형감이 떨어지면 조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뭐가 안 돼요? 소통과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 뭐가 돼요, 벌써? 정신장애가 올 수 있고 이상행동이 올 수 있고 무의식적인 어떤 역동적인 충동이 올 수 있다. 역동 충동이라는 건 뭐예요? 원만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규칙 수반을 못하고 과제 진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또 다른 이상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망상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다른 어떤 감정들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림 검사에는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림 기반이라는 건 주관적 경험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이제 어떤 심리적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 검사라는 건 뭘 한다 그랬어요? 자기상, 신체상, 이상적 자기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나무 그림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림자. 그래서 이거를 DAP, 그러니까 그림 검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합해서 Drawing a Personal, 그러니까 그림과 사람을 그려보아서 이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림 검사로 많이 나타나는 자율 검사다, 상상화 검사이다. 이때 나타나는 이 상징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삐에로 잘 안 그리잖아요. 근데 자유화 그리는 데 있어서 가끔가다 청소년들은 이 삐에로를 그리면서 나 잘 그렸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삐에로는 뭘 의미한다고요? 열등감이에요. 삐에로는 항상 뭐예요? 광대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분칠을 해요. 이렇게 얼굴하고 입술을 이렇게 이제 분칠을 하잖아요. 이건 내 본 모습을 보이고자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있어서 나의 설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내가 섞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삐에로를 그려요. 이 삐에로를 그렸을 때 여기서 색채도 어떤 색을 그렸나. 입술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피부색을 분칠을 하고 있는데 입술을 갑자기 검정색으로 색칠했다. 이건 공격적 언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종종 보여질 수 있는 이 그림들을 잘 상징을 기억하고 있는 건 나쁘지 않죠. 광대를 그리는 것도 우울증에 들어가지만 레프리제이션, 냉장고는 뭐예요? 섭식. 무언가를 먹고 쏟아내고 먹고 토하고 먹고 쏟아내고 박탈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허하신 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많이 그 욕구 해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욕구 해소를 할 때 이거는 반드시 또 무엇과 관계 있다? 우울증과 관계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차가운 일단 백색가전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백색가전은 아니에요. 근데 장식을 주었을 때와 일단 냉장고 자체를 뭔가 선정해서 그린다라는 건 네모난 박스 안에 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울증 자살을 나타낼 때 눈, 그리고 이제 뭐 차가운 상질, 뭐 칼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우울과 자살과도 많이 상징의 관계가 있어요. 또 이 눈, 이게 그런 눈,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시즌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나는 결별하고 싶어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사람. 그러니까 자유화 그리라 그러면 특히 지적장애 친구들요 이렇게 눈사람 많이 그려요.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니까 도형의 접목을 통했을 때 이 눈사람이 쉬운 거. 그리고 뭐 내가 제일 커다란 원과 이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원과 제일 작은 원을 그려보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겹쳐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건 별로 의미 없거든요. 여기 안에서 뭘 만들어낼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원과 제일 작은 원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서로 무언가 이렇게 연결되어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징을 이어붙일 수 있는 확산사고로 진행될 수 있는 소통과 순환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후라이를 그린다든가 눈사람을 만든다든가 이 다음부터는 발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사람을 많이 그리는 건 그냥 딱 뭔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난 지금이 그냥 좋고 귀찮아. 그리고 잘 생각 안 나. 이런 어떤 박탈 감정을 느꼈을 때 눈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울과 불안이 나타날 때는 또 얼음의 음영이다. 얼음.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우리 성격 나타날 때 그러니까 무의식, 전의식, 의식, 그러니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얼음산으로 했잖아요. 얼음산, 빙산. 그러니까 이 빙산으로 하는 건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불안.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당황하고 또 당황스러움이 저 깊이 들어감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울, 무의식, 내가 모르는 것들, 충동성에 대해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달님, 햇님, 철수와 영이 봤을 때 달님은 밤에 이제 깜깜할 때 뜨고 햇님은
그 어둠을 보내면서 쫙 하고 떠오르는 태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우울과 상관이 있고요. 햇님은 일단 떠오르는 태양으로 봐서 열정하고 보는데, 햇님도 요 샤이닝 요 있잖아요. 요 줄기에 어떻게 줄기가 뻗치느냐에 따라서 또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건 이제 이 대상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담을 수 있어요. 물론 요만큼은 담을 수 있죠. 요만큼. 그래서 그러니까 물고기 가족화 그릴 때 그 어항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에 축적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 물이 작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또 너무 넘치면, 물이 넘치면 과잉, 물이 작으면 결핍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정서적 결핍, 정서적 과잉.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포획서라고도 많이 관련되고요. 4원소, 물, 공기, 불, 흙. 요 네 가지의 4원소는 우리 이 세상의 지구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상적 사고 활동으로 지나가는데요. 이 물과 과장돼서 물이 너무 이제 항상 이렇게 포장되고 넘치고 물이 결핍돼서 이렇게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 가장 이게 우울증은요. DSM 4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있을 때와 우울증이 있을 때와 우리 축색돌기 신경다발의 움직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대사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들이 물질, 세포들을 쭉쭉쭉쭉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가지들에 왔을 때, 축색돌기의 가지들에 왔을 때 여기서 얼마만한 세로토닌을 일으켜 가는가. 또 하나의 이제 감각돌기로 진행이 되어서 운동세포로 나와야 되는데 운동 감각으로 못 일어나고 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또 무언가 관련된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그림들 예를 들어 오리를 그린다. 우아하게 앉아 있는 백조를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정과 색채를 봐야 되겠지만 그 떠 있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백조나 우아하게 떠 있지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또 노을을 졌죠. 근데 이게 해야 될 일이기는 맞아요. 해야 될 일이긴 맞는데 굳이 배도 있고 다양한 물질들이 많은데 오리를 그린다. 그럼 그 오리는 밑에서 계속 피곤하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심적 동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심층적 운동 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는 날에 빗줄 우산 어떻게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이때 비 나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울증과 반드시 관계 있죠. 그리고 비, 구름, 슬픔. 이제 일단은 구름 많이 그리면 그게 이제 우울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산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자, 또 썩어서 떨어지는 과일. 사과나무를 그린다. 사과 따는 사람 그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과가 막 썩어서 떨어져요. 그럼 내가 성취 욕구 벌써 없는 거죠. 사과가 수확하기도 전에 썩었단 말이죠. 벌레가 먹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이제 타락한 어떤 이제 실패 동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거는 나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형상들이 같이 그려질 때 이 도화지 안에서 자꾸 이렇게 격이 지고 하는 건 이건 다 뭐예요? 격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화지 안에서 이렇게 풍경이 흘러가고 뭔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배경 구도는 전반적인 어떤 이제 흐름의 추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딱 침대 하나만 딸랑 그려놓고 집이에요. 요 안에 누우면 여기 옆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또 흐려진 태양도 우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징 그림, 투사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심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딱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려지는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과 분명하게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멀리 떨어지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KHTP에서 나무를 먼저 그리는 거, 집이 먼저 그려져야 되잖아요. 집, 나무, 사람 순서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귀찮아요. 집도 그리기 귀찮아요. 근데 나무는 그려요. 대부분의 질문에서 뭐 나무가 뭐 500살 먹었어요, 600살 먹었어요,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나무가 먼저 나올 때는 이제 자살 한번 반드시 고려해 봐라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무가 그러니까 수양버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쭉 처지는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건 벌써 그러니까 위로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 어디예요? 정신적인 역동이잖아요. 이 정신역동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안으로 주저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고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고착. 딱 맞물려서 거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 그리고 별, 뭐 그네 타기. 그네 타기는 뭐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떠나도 이 그네 반경만큼은 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획선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획선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움직일 데가 없어. 나는 포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립됨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렇듯 이 그림 검사라는 거는요. 내 마음도 현재 상황도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투사라는 건 내 환경이 투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통해서 가족관계, 또 내가 얼마만큼 행동 반경을 나타내는가, 운동성, 그리고 이제 색채 관계, 이런 전부 다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사 검사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게 형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형태 안에 들어있는 뭐를 해야 돼요? 색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모는 크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검정이 색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모는 작게 그려져 있는데 빨강이나 노랑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칠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검정? 힘이 난다고 생각할까요? 억압이잖아요. 이 큰 도안 안에 검정으로 했다면 그만큼 마음의 부담감은 가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림, 빗속의 그림이라든가 집단검사, 그림검사 다 등 해서 형태는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색채까지 같이 보고 그 대신 상징이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자, 이렇게 풍경화를 그렸는데 구름을 그렸어요. 구름이 왕따시 그림으로 검정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아. 금방 터지기 일보 직전이. 근데 요만한 양구름처럼 뭉게구름이 있어. 그래도 숫자가 많아도 이거는 작은 근신 덩어리들이지만 관리는 한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 검사로 인해서 또 다른 투사적 성격도 나타낼 수 있고 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또 이제 가정으로 다가간다라면 핵심적인 정신역동을 같이 갈 수 있고, 자, 랩이란 사람은 집, 나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게 집이고, 나무는 앞으로의 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이다. 그리고 사람은 현재나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데, 이렇듯 자기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가가고 또 현상학적,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투영하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관계성, 사회심리학적,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예요. 이건 이제 저의 이제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풍경 구성을 그리게 했어요. 벌써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정서 결핍이 낮다고 봐야 되는데 집, 나무,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항상 이 아이 어떻게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이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우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황색. 황색의 의미는 변절자라는 거예요. 변절자. 난 이 세상이 싫어. 나는 태어났지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미 고립되어 있고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라는 의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진 건 오로지 이거예요. 창칼, 칼날 역시 이게 뭐니? 이 창칼의 요 구도에서 황색. 자, 요거 이제 부메랑이라는 건데 이 부메랑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 나름대로의 이 상징에서 나타나는 이 날카로움, 이 아이의 심리적 투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색깔, 요 어린 아동이 회색을 그린 색칠한다는 건 의미가,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건 건강하지 않은 색이라고 했죠. 단 중년의 색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지고요. 네. 이렇게 형식적인 분석 또 내 안에 이제 내용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 아동은요 그림을 찢어요. 이게 도화지인데 풍경 구성을 있을 건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도화지를 이렇게 다 잘랐어요. 본인 거에서는. 왜 그랬어요? 라고 왜 도화지를 자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백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싫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이 이 상담을 많이 해본 아이예요. 이런 그 정서적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본 아동이다 보니까 자기 그림에 맞춰서 그냥 생각 없이 파괴한 거예요. 파괴. 그래서 이 파괴라는 건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 번만 보고 물론 결정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은 어떻게 했어요? 도화지를 작게 만들어서 내 그림을 거기에 꽉 차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꽉 찼잖아요. 이건 뭐예요? 결국엔 과잉 행동인 거죠. 과잉 행동으로 이 도화지 안에서 이만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 도화지가 이만했는데 막상 이 아이가 제출한 그림은 요만하게 작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행동, 특별한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좋게 말하면 특별한 거. 나머지는 뭐예요? 괴이한 행동이죠. 괴기한 행동이라고 하고 괴기한 행동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해석 과정에서 어떤 임상과 그 면담 과정 이런 1대1 해석 전부 다 이제 불안 요소가 없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뇌파 검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 뇌파는 CT 촬영을 하는 게 이제 뇌 안에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를 통해서 이제 핀침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호르몬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여기 안에는 용도들로 해서 이제 이 자폐 친구들이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이제 파동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고래의 뇌는 5.5kg에서 8kg가 가는데 인간보다 지능이 높지는 않죠. 자, 이 아동의 우리 뇌파파에서 이렇게 5가지의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예민한 파예요. 가장 긴장된 각성파고요. 각성파, 델타파는 여기서부터 좀 예민한 파. 세타파는 이 두 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안정을 찾는 안정파라고 해서 세타파, 알파파 이렇게 얘기하고요. 감마파는 너무 무기력한 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 5가지 파동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본답니다. 자, 요거는 좀 흐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뇌파 검사를 어떻게 해요라고 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 안에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그리고 자율신경군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 초록색 안에 있으면 다 비교적 한데 요 하나만 뾰로록 나왔으니까 각성파가 많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파동이 이렇게 넓게 산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이 아동은 슉 하고 높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잘못 건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치들을 많이 요즘 요구를 하기도 해요. 자, 3교시 그림 검사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